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상신경외과 오민철 원장입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지만 이 비욘디라고 이미 익숙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구독자와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이런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 방송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드리거나 여러분께 많은 내용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오상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구독자가 많고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도 좀 구하고자 이 방송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즉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답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외과 하면 대부분 뇌를 수술을 하거나 척추를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과인데, 제가 어떻게 자율신경을 치료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길지만, 사실 저는 대학에서 뇌를 전공을 했습니다. 뇌를 전공을 하고 개원가에서 다양한 질환 중에 두통을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이 두통 환자분들 중에서 뭘 해도 낫지 않는 분들, 이 뭘이라는 것은 이 약 이외의 치료입니다. 여러분들도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후두신경 차단술이나 목에 있는 경추의 디스크 치료나 어깨 치료, 그리고 턱관절 치료, 보톡스 치료 등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다양한 치료를 해도 두통이 낫지 않는 분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이런저런 논문을 찾고 공부를 하다가 이 자율신경이 그 핵심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율신경 치료를 시작해 왔고, 자율신경 치료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질환보다는 주로 자율신경 관련된 질환만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누적 환자 수도 한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에도 오상신경외과라는 자율신경을 좀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그리고 파주에도 연세오상병원이라고 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네트워크 병원이 있습니다. 먼저 자율신경 이러면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신경은 신경인데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차량도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신경계도 이처럼 뇌가 의식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율신경이 관여하는 기능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리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심장이 뛰게 하고 싶다고 심장이 뛰거나, 숨을 쉬고 싶다고 숨을 소화를 시키고 싶다고 소화를 하거나, 체온을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듯이, 자율신경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리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한번 질문을 읽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진단된 병명은 있으나 심부자궁내막증, 디스크 내장증, 흉곽출구 증후군 등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이 많습니다.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하고 소화장애 두통, 흉곽출구 증후군 통증과 허리 통증도 너무 심합니다. 이미 만성 통증이어서 신경 감작이 된 건지 원래의 지병이 증상이 센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통증에는 매우 다양한 두통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통증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과 동반이 되어서 다양한 증상이 통증의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처럼 소화장애랑 두통, 허리 통증, 흉곽 출구 증후군 관련된 통증 등등 이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 물론 그 장기, 머리나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그런 개별 장기의 구조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통증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에게 상당수에서, 모든 분은 아닙니다. 상당수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중에서도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을 쉽게 표현하면 긴장시키는 신경입니다. 긴장이 되면 나의 근육도, 혈관도, 신경도 다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 긴장은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되고 혈액순환 장애와 동반해서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이 악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심한 분들도 뭘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이 목에 있는 성상신경 차단술 같은 교감신경을 좀 쉬게 해주는 이런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두통이나 머리가 맑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목이나 어깨 통증, 등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 이 디스크 검사를 해도 명확하지 않고 어깨 관절도 큰 문제가 없고 뭐 자세나 뭐 이런 교정을 해도 낫지 않는 분들 중에서 내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긴장을 잘하고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목, 어깨가 굳어버리는 분들은 이 목, 어깨, 허리 같은 척추 관절의 문제도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나를 긴장하게 하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척추나 관절 자체에 직접적인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일정한 구조적인 장애, 기능적인 장애. 예를 들어 MRI를 찍었는데 경미하긴 한데 이 정도 통증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긴장을 잘하고 교감신경 항진이 심하고 몸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은 그거 자체가 경미한 구조적인 문제를 훨씬 더 도드라지게 악화되게 통증이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통이든 목, 어깨, 허리 이 통증, 특히 척추 주변의 구조의 통증인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이 심한 경우에는 꼭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잘 낫지 않는다면, 잘 낫지 않고 뭘 해도 잘 호전이 안 된다면 자율신경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다른 증상은 운동과 좋은 생활로 좋아졌는데요. 근육이 당기는 증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자율신경의 문제 중에 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면 교감신경은 긴장을 시키는 신경이기 때문에 근육도 항상 경직이 된다, 긴장감이 있다, 당기는 느낌이 난다, 단단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분들은 혹시나 내가 평소에 몸에 긴장감이 많거나 잘 놀래고 좀 민감한 편이다 그러면 몸을 릴렉스 시키는 그런 다양한 습관들이나 뭐 생활 습관을 한번 가져보는 것, 예를 들면 가볍게 걷는 것, 명상하는 것 또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몸의 긴장감을 줄여보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스냅피 주사는 뭔가요? 이 치료도 하시나요?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스냅피 주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스냅피 주사와 자율신경 치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한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냅피 주사는 뭐냐면 Sympathetic Nerve Entrainment Point Injection이라고 교감신경계가 쪼여 있는, 긴장되어 있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압박되어 있는 부위에 뭐 물이나 포도당이나 다양한 약물을 주사를 해서
그런 교감신경의 분지를 의 압박을 좀 줄여주는 주사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이 스내피 주사가 아주 유행인 것 같은데요. 이 스내피 주사는 다양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뭐 통증이 좀 메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통증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두통, 어지러움, 혈액순환 장애, 뭐 불면증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스내피 주사는 사실 국내에서 몇몇 의사들이 하는 치료가 명명이 되어서 나타난 치료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성상신경 차단술, 스텔레이크 갱글리온 블락이라고 SGB라고도 하는데, 이런 SGB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미국에서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스내피와 성상신경 차단술이 아마도 대표적인 자율신경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주사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 자율신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또 많은 의사들이 설명을 하고 하는 치료 방법은 주로는 스내피 주사와 성상신경 차단술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성상신경 차단술은 사실 스내피 주사를 하고 합니다. 스내피라는 것은 이 교감신경의 말단 가지들이 압박되는 부분을 이완시켜 주는 건데, 대부분은 아마 초음파를 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뭐 초음파를 보고 하지만, 이 치료도 하시나요는 아마 저희 의료기관에서 하는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또는 제가 하는지. 이 성상신경 차단술을 할 때는 경추 6번, 7번, 흉추 1번 부위에 있는 스내피 주사를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스내피 주사가 아마 오랜 히스토리가 없는, 또는 히스토리가 없다는 거는 이 명명이 오래전부터 안 돼서 그렇지 오래전부터 치료는 해왔을 것 같은데요. 일부 개원가에서 몇몇 의사분들 중심으로 해오던 거다 보니 대학병원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하는 과는, 뭐 통증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과는 통증의학과 외래 정도 또는 신경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형외과에서도 간단한 관절강내 주사나 신경외과에서도 뭐 TPI 같은 주사는 하지만, 좀 통증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는 좀 정밀한 검사를 통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스내피 주사는 개원가에서 또는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네요. 디스크 방사통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자율신경과 관련이 클까요? 뇌 척추 MRI 찍었는데 이상 없습니다. 척추 협착은 4, 5번 있지만요. 이 척추의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을 MRI를 찍고 진단을 했는데, 명확한 경우는 의사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은 디스크 방사통은 아닌데 협착증은 4, 5번에 있다. 그러면 이 협착증을 치료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인데, 이 디스크나 협착증은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나 엉치에서 다리로 이렇게 방사통이 생기고요. 협착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 걷게 되면 허리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좀 앉아서 쉬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 증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보고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는데 이 정도면 경미해서 환자분의 증상과 증상의 모든 원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많이 관여하는 신경이 자율신경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물론 자율신경계가 이런 모든 통증의 원인이다, 이거는 너무 과한 예단이고요. 자율신경도 관여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자세나 근육이나 근막이나 뭐 이런 발의 문제나 골반의 문제나 등등 많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율신경이 관여하는 허리 통증은 특징이 있는 게, 내가 스트레스만 받고 나면
허리가 뭉치고 당기고 그러다가 다리까지도 통증이 갑니다. 이거는 사실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다양한 근육이나 골반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그 근육 긴장에 의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방사통이 있을 때 디스크나 협착증은 있는데 심하지 않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피곤하면 이 허리나 엉치, 다리가 뭉치면서 방사통이 생긴다. 그러면 자율신경과 관여된 통증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자율신경 관련된 진료를 어느 과에 가서 봐야 되느냐입니다. 사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지만 대부분의 신경외과에서는 자율신경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과에서는 주로 뭐 근전도나 이런 MRI나 이런 걸로 진단을 하는 쪽이 더 많을 거고요. 재활의학과도 마찬가지일 거고, 통증의학과에서도 물론 뭐 자율신경을 보지 않는 경우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진료를 하는 과가 없다 보니 대부분은 아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 같은 데서 자율신경에 대한 진료나 이런 걸 하는 게 직접 노출이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주로 관련된 진료를 하는 과들은 보통 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통증을 보는 일반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뭐 정형외과, 한의원 요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 3차 신경통 진단받고 알코올 신경차단술 이후 아직까지는 재발이 없는데 다른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할까요? 3차 신경통은 명확하게 뇌에서 얼굴 안면 쪽으로 3차 신경이 빠지는 그 부위에 3차 신경과 뇌 안에서 3차 신경과 혈관 사이의 문제지만,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수술을 해서 그 사이에 테플론 같은 걸 끼워서 3차 신경이 혈관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개두술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방금 질문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것들로 신경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를 파괴를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파괴가 되고 10년 정도 괜찮다 그러면 정기적인 검진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증상이 좀 생기면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위를 한번 먹고 교감신경이 좀 자주 항진되는 듯 합니다. 가장 많이 생길 때는 밥 먹을 때 꼭 숨이 좀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질문이 없어져. 밥 먹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분들은 보통 긴장할 때 내가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이게 좀 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위가 꽉 뭉친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인데, 왜 밥 먹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장 운동이 돼야 됩니다. 이 장 운동에는 교감신경도 관여를 하고요. 장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부교감신경, 특히 미주신경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이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는데, 자율신경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미주신경의 기능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흔히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하는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어지럽거나 혈압이 잘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남들보다 되게 항진이 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미주신경 항진이 동반이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또는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서는 교감, 부교감 신경이 되게 예민하게
항진이 되었다가 다운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증상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더 다양한 증상을 들어보면 뭐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체 틀어짐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왜 그러냐면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감신경은 이 척추 라인을 따라 쭉 분포를 합니다. 기찻길처럼 신경, 신경절, 신경, 신경절, 신경, 신경절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빠져나와서 경추에는 이 교감신경과 쌍을 이루면서 내려가다가 이제 흉곽에 들어가면서 폐나 장기로 갈라져 버립니다. 교감신경은 흉추나 요추 쪽까지도 쭉 척추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은 척추의 밸런스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특히 이 거북목인 분들, 등이 굽은 분들,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항상 텐전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턱관절 문제와 동반이 돼서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도 자율신경의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항상 예민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내용들도 앞에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더 들어오기 전까지 이 책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실 제가 어떤 자율신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쓴 책은 아닙니다. 저희 외래를 보다 보면 자율신경 관련된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 얘기는 못했는데 저 얘기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종이에 써오십니다. 그 써오는 양이 나는 어디가 아파요가 아니라 거의 이 사연을 적어 오십니다. 그래서 A4 한두 장은 이상 적어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모아두고 제가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일관성도 있고 다양한 사연이 있네. 그리고 책에서만 또는 의학적으로만 배우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럴 수도 있겠구나. 환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다 보니 그 환자분은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환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느 병원을 가건 의학 지식을 검색을 하건 그런 환자분들의 리얼한 경험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았던 환자분들의 고통과 고뇌와 경험과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는데 계속 아픈 당신에게라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저희 병원을 찾은 여러 환자분들의 경험을 담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려고 사실 이 방송에 출연한 것도 그 목표가 제일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사주실지 안 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얻는 수익금은 전액 난치성 환우애를 통해서 자율신경 실조증뿐만 아니라 원인 알 수 없이 또는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 환우들에게 100%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의미 있는 일,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오상 희망 나눔 캠페인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확장이 되다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일들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 병원에서 신체 틀어짐도 평가해 주시나요? 사실 신체 틀어짐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옆으로 서서 옆 모습을 봤을 때 나의 귀 구멍하고 나의 어깨 가운데 포인트하고 세로 축을 세워서 5cm 이상 앞으로 나가 있으면 이걸 거북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똑바로 방바닥에 누웠을 때 등이 닿는 쪽이 다르다거나 엉덩이가 닿는 게 다르다. 또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 틀어진다. 이러면 틀어짐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측만증은 우리가 몇 도, 5도, 10도 이렇게 하는데 많이 틀어졌다고 자율신경이 좋지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척추의 측만증이나 자세가 좋지 않은 게 자율신경 기능에 특히 교감신경 항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심할 때는 어찔하기도 하고 배가 아파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러니 좀 힘듭니다. 원장님께 주사도 한 3번 정도 맞았고 마지막 원장님 말씀이 이제 잘 관리해보자 하셨는데 숨이 안 쉬어질 때 즉각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숨이 안 쉬어질 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숨이 안 쉬어질 때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긴장은 교감신경 항진이 되면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힘들더라도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내 숨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이 셧다운이 되지 않는 이상 숨을 못 쉴 수는 없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더 당황을 하게 되면 숨이 안 쉬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례로 젊은 여자분들이 이 과호흡을 할 때 응급실을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봉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호흡 자체를 숨을 좀 천천히 쉬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요. 숨이 안 쉬어질 때는 더 긴장을 하게 되면 더 안 쉬어지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한번 심호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모친이 팔꿈치에 골프 엘보가 통증이 심할 때 체온이 오르내립니다. 정형외과에서 엘보우가 맞다면 몸에 힘을 빼고 쉬면 호전이 될 수 있다는데 차도가 없네요. 불안장애를 오래 앓고 계신데 혹시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임상 경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특정 관절, 예를 들어 소관절인 경우는 그 관절 자체에 문제가 더 메인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특정한 관절이 아닌 이 두통이라든지 목, 어깨가 결리고 통증이 있다, 등 통증이 있다, 허리가 이유 없이 아프다 이런 큰 관절 같은 경우는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내측 내상과염 골프 엘보가 있다거나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힘줄의 문제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뭐 체외 충격파 치료도 있고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두 번 정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물론 여러 번은 좋지는 않고요. 체외 충격파나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 또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내 혈액을 일부 빼가지고 혈액 중에 있는 혈소판 풍부혈장 PRP라는 걸 분리해서 그 엘보에다 주사를 하는 치료가 많이 있는데 이 PRP 치료라는 거는 척추나 관절의 재생 목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치료고 이런 치료가 어떤 주사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추신경주사, 아픈 부위 스테로이드, 프롤로, 식염수 주사 등 맞아봤습니다. 엘보가 있다는 이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질문이 중간에 끊겼네요. 길 가다가 발이 걸려 앞으로 대자로 엎어져서 흉부가 먼저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고 별이 보이는 느낌이었고 그날 두통, 발열, 몸살, 심한 호흡곤란이 왔는데 물속에 잠겨서 숨 쉴 수 없는 느낌, 누가 목 조르고 가슴 압박하는 것처럼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날부터 한 달간 심하게 고통스러웠고요. 이게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넘어지면서 너무 놀라게 되면 교감신경 항진이 심해지면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뇌로 혈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감신경 항진은 혈관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고 뭐 별이 보이는 느낌도 나고요. 목, 어깨 근육이 긴장이 되면 두통도 잘 생기고 흉통도 생깁니다. 그리고 흉부 부위에 압박감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이 큰 외상에서 내가 놀래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외상을 당할 때 목이 앞뒤로 이렇게 꺾이거나
척추 부에 갑자기 큰 충격이 가해지면 이런 교감신경 항진 증상으로 인해서 이 자율신경이 매개로 한 통증 양상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정리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올라오다 중간중간 끊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에 처음 출연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답변을 드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제약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만 하면 식도염 때문에 힘듭니다. 식도염이 생기면 어지럽고요. 위를 먼저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가 앉고 처져요. 사실 자율신경의 문제를 워낙에 언론에 또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자율신경의 문제인가라는 걱정을 하거나 또는 자가 진단을 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율신경 실조증, 영어로는 autonomic dysfunction 또는 dysautonomia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의 문제를 진단을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자율신경이 하는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이 혈압을 유지하고 혈관의 탄성도를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그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섰을 때 혈압 저하가 수축기 20, 이완기 10 또는 누웠다가 세웠을 때 심박동수가 빨라지는 포츠라고 하는데 뭐 30회 이상 또는 총 심박수가 120회 이상 이처럼 수치화해서 특정 기준에 만족을 하면 autonomic dysfunction이라는 진단을 하고 그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합니다. 이런 수치화해서 하는 진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동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 증상을 바탕으로란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거나 몸이 예민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 어깨가 경직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소화가 안 되고 빈뇨 증상도 자주 생기고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고 면역력의 문제도 생기고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혈압이나 심박수 기준의 변화와 내 증상의 변화 이걸 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 당시 통증이 10이었으면 지금도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에 가슴 답답, 숨쉬기가 편하지 않고 쉽게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가슴 답답, 호흡 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두통과 발열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전형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이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기존에 내가 고통받던 증상,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한 거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가슴 부위에 있는 근육도 긴장이 되고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도 관상동맥 자체도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흉통도 느낄 수 있고 가슴 답답함과 호흡 곤란이 생기는데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생겼다가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게 악화되는 거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명확한 표현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왜 맨날 피곤하다고 느끼냐라고 하면 내 몸이 불안정해지는 걸 대비해서 내 몸은 항상 교감신경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다 보면 나는 항상 몸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에너지가 모자라서 피곤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책 소개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사실 이 순환기 문제, 소화기 문제, 근골격계 문제, 그다음 피부나 면역 문제 등 다양한 우리 몸의 모든 생체 기능에 관여를 하는 그런 신경이 자율신경계 문제고요. 이런 자율신경을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다루는 과가 없다 보니 중구난방인 경우도 많고 내용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정답이 꼭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되고 그런 분들의 경험담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교과서보다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환자분들의 경험담을 이 책에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 해석을 담아서 이 책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책의 후속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속편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증상이나 어떤 병들이 자율신경인지, 자율신경은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고 후속편에서는 이런 자율신경의 문제를 내가 일상 중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율신경실조증 진단은 어느 과로 가면 될까요? 사실 우리가 뭐 눈이 아프면 안과로 가지 어느 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게 되고요. 근데 자율신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과가 없다 보니 어느 과로 간다기보다는 자율신경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병의원을 찾아서 한번 방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주신경선 실신을 진단받았는데 정신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나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신경의 문제는 정신적인, 정신과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 공황, 수면장애, 우울감, 그리고 뭐 미주신경 실신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부교감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미주신경 실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과적인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태 주신 힘은 저희가 뭐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말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함으로써 그 한 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캠페인에 저희도 앞장설 거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더 아름다운 나라,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모두가 건강해지는 자율신경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벤트들이나 그런 무료 희망 나눔, 그런 자원봉사 이런 거에도 저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계속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이것저것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와서 정신과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이 초반에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내과를 갔다가 어디 목 어깨가 아픈 경우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를 갔다가 그래도 원인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셔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먹어도 약 부작용이 있거나 약이 잘 안 들으면 한의원을 한번 가보셔라. 그래서 이런저런 병원을 다니고 의료 쇼핑을 하다가 원인도 찾을 수 없고 혼자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주변에서는 꾀병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하나씩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나의 문제도 이런 신경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으니까 이 책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주변 지인, 가족들 중에서도 이 원인을 찾을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그 원인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자율신경이 거의 대부분의 원인 찾을 수 없는 힘들어하는 증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다. 그 관여도가 뭐 10%일지 50%일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혹시나 나의 자율신경계의 문제에 의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 또는 낫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자율신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와중에도 질문이 계속 올라오시네요. 시간이 있으면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자율신경에 좋을까요? 자율신경의 문제는 크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문제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만성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체력을 올리거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교감신경 항진이 더 가중되면서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다 안 좋다보다 내가 해봤을 때 무리가 되지 않고 몸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좋지만, 나는 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올려야지, 면역력을 키워야지, 남들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번아웃이 오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해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사실 어떤 운동이 자율신경에 좋다는 없지만, 저는 저희 책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위주의 그리고 맨발 걷기, 한번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요, 맨발 걷기, 도리도리, 냉온욕, 그다음 경추 스트레칭, 흉추 스트레칭, 그다음 발 지압 등등 이 다양한 자율신경을 좀 자극을 하고 기능 회복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에 어떤 운동이 좋은지 모두 설명을 다 드리는 거는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가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냐? 사실 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주지 않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이명의 소리가 커지거나 귀가 먹먹해진다,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이 관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식도염,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다양한 염증 관련된 질환이 잘 생깁니다. 식도염도 그 일환일 수 있고요. 한의학이 도움이 되나요? 한의학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한약 먹고 한 게 도움이 됐는데 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도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한의학적인 접근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꾀병인가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자율신경계의 증상, 자율신경에 관여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나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유튜브 촬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